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온택 검정고시 중줄 도덕을 함께하게 된 레이첼입니다. 저번 1강 여러분 열심히 들으셨죠?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거쳐서 도덕은 결국엔 내용을 그냥 외우면요. 이 시간이 사실은 아까워요. 도덕은 시험도 그냥 글을 잘 읽으면 풀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고 상식적인 질문들이지만 이 도덕을 통해서는 여러분과 함께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 추론이란 무슨 의미이고 전제란 어떤 의미인지 이런 얘기를 모르면 사실은 시험은 봐서 점수는 낼 수 있어도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도덕적인 삶, 즉 지식이 지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쓸모가 없는 공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해보는 공부를 계속해서 해나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를 들을 때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의미 노트, 즉 노트 한 권이 필요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노란색 형광펜을 그려가며 단어들의 의미를 더 찾아볼 거니까요. 여러분 꼭 준비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2강 도덕적인 행동 같이 시작해 볼게요. 자, 도덕적 행동은 여러분 저번 시간에는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도덕적인 삶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사람인데 이 사람 안에는 욕구, 뭘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었고 또 당위, 내가 해야만 한다라는 게 있었어요.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에서는 도덕이 발동해야만 욕구를 아주 따라가서 그 범죄를 저지르거나 남을 피해주거나 나만 행복한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지 않고 당연히 그 안에서 도덕,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닌가를 살필 때 해야 하는 것을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도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똑바로 뜨고 이 얘기가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건요? 옳은 걸 옳다고 얘기하고 옳은 걸 옳은 대로 이어갈 수 있는 삶. 그 삶은 반드시 나의 행복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나의 행복이 결국 남에게 흘러가고 우리의 행복이 결국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이 바로 도덕적인 행동인데 그것을 오늘 자세히 배우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지 점수 내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눈 똑바로 뜨고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도덕적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게요. 도덕적인 행동, 즉 몸으로 움직이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짚고 가야 될 것은 행동은 나오기 전에 반드시 생각을 거쳐서 나온다는 거죠. 그걸 더 이제 품격 있게 얘기를 하자면 사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란 도대체 그럼 무엇이냐? 바로 생각한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생각. 그래서 계속 가볼게요. 이 도덕적 사고란 삶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나와야 하고 이것을 통해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생각은 선택으로 이어져요. 생각이 이어져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도덕적 행동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습을 한번 해보자면 결국 이겁니다. 여러분 행동은 나오기 전에 자 봅시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행동은 이렇게 행동까지 나오기 위해선 반드시 무엇을 거치냐면 가치를 거치게 돼요. 가치란 무엇이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에 따라 행동하죠. 여러분은 오이 좋아해요? 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먹겠고 싫어하는 사람은 안 먹겠지요. 그런데 이 가치는 또 어디로 이어지냐? 신념으로 이어져요. 신념은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을 그른 것이라고 하죠. 옳지 않은 것. 자, 계속 가볼게요. 행동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신념과 가치에 따른 생각에 따라 뭐라고요? 생각. 예. 사고, 결국 사고에 따라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좋아한다, 싫어한다에 따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도덕적 실천은 어떻게 나온다? 사고를 통해, 아까 말했던 바와 같이 생각을 통해
결정된 바가 행동에 나오게 된다. 그런데 이 실천이 도덕적 실천이 나오면 좋겠는데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길거리에 걸어갈 때 내가 마시고 있던 음료수 깡통을 버릴 것이냐 말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나는 알아요. 버리면 안 된다는 걸. 그런데 그냥 무심코 남들이 버리니까 하고 버릴 때가 있지요. 그렇게 실천을 저해야 한다. 실천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건 뭐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도덕적 지식의 부족이 한다는 것.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고 할 수 있다는 것. 사고 능력의 부족.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말. 이기심. 나의 행복을 위해서만 행동하고자 하는 것. 결여. 자, 결여라는 무슨 뜻이냐면 있어야 할 것이 없다, 모자라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하다. 남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역지사지로 생각해 봐야겠죠. 이거는 도덕적 무관심. 이게 옳고 그름으로 따져야 될 문제가 아니고 나는 상관없어. 남에게 피해가 되든 안 되든 이게 옳고 그른 행동이지 이든 아니든 난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는 무관심. 용기의 부족. 나서서 해결하기 무서워서 피하는 것. 예를 들어 걸어가는데 한 학생이 남학생들 3명에게 맞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이게 내가 도와주고 말고 상관없어 라고 하는 건 무관심일 거고, 저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 결여되는 것. 그런데 나는 저게 잘못된 상황이라는 걸 알고 저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라는 알지만 내가 못하겠다 하는 걸 용기의 부족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에 상관 쓰지 않는다는 것. 그게 바로 비도덕적인 사회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해되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실천을 하지 않는 건 아니죠. 더 노력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의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올바른 행동을 습관화해서 평소에 그렇게 하고자 해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반성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며, 두려움, 이기심, 무관심을 이겨내고 행동으로 옮겨내려고 함. 즉 여러분, 내가 좋아서 하는 행동, 싫어서 하지 않는다 보다 그게 옳다면 하고 옳지 않다면 하지 않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연습은 언제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이 연습이 가능해요.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만나서 도덕적인 실천, 곧 나의 행복이 남에게도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은 문제를 만날 때 가능해요. 때로는 내가 양보해야 될 수도 있고 손해본다 할 수도 있고 무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행동이 옳고 옳지 않다면 실행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그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옳고 그름, 정의는요, 그리고 깨끗한 마음, 곧 사랑은요, 힘이 가장 큽니다. 가장 큰 힘, 최고의 힘이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덕적인 사고와 행동의 관계로서는 여러분 여기서 한번 봅시다. 아래만 간단하게 좀 지울게요. 네. 어떻게 나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아는 것과 생각하는 게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도덕적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 즉 해보자라는 의지, 하고자 하는 의지, 하고자 함가 필요하다. 꼭 살펴봅시다. 이 의지가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연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때 내가 도덕적 민감성, 즉 내가 어떤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누군가는 폐지 줍는 할머니가 지나가시는데, 이렇게 폐차를 끌고 지나가시는데 어떻게? 할머니가 바람에 날려서 짐을 쏟아버리셨어요. 누군가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내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일은 빨리 할머니 도와드려야 돼. 왜냐면 옆에 자동차가 쌩쌩 지나가기 때문에 빨리 할머니 도와드리자. 이 도덕적 민감성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부분이겠죠. 네. 그러려면 도덕적 상상력을 자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헤아리고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즉 남을 도와주는 게 나에게 손해를 보고 나의 시간이 뺏긴다 할지라도 내가 양보하는 삶이 바보로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 행동을 통해 우리의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난 이렇게 행동해야지라는 자주 도덕적인 상상력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그걸 위한 가장 좋은 도구는 뭐냐? 바로 역지사지다. 네, 이 역지사지가 여러분에게 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생각해보는 것,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고 생각해보는 것. 그런데 이 역지사지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이 도덕적 상상력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냐면 상상의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행동하지 않게 될 거고 좋다면 하게 되겠죠. 자주 연습을 해보면 판단력이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를 문제 앞에 계속 두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나에게 돈이 있는데 돈이 갑자기 우리 집에서 나타난 장롱 안에 돈이 있는데 이 돈이 굉장히 큰 돈이야. 뭐 10만 원. 큰 돈 아닌가요? 이 10만 원을 내가 그냥 가질 것이냐 아니면 우리 엄마를 줄 것이냐 무엇이 맞는지 여러분이 상상해 볼 수 있어야 해요. 네. 그리고 이 민감성이 부족하면 문제를 접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면 어떤 도움을 줘야 될지를 몰라서 더 안 좋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역지사지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받고 싶은 걸 남에게 먼저 베푸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봐야겠죠? 자, 실제로 한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은 자,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기 아래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도덕적인 결정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겠구나를 이해하고 느끼는 것. 이 안에는 공감, 즉 역지사지를 할 수 있는가? 민감성,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가? 이게 문제인지를 알고 있는가? 이 결과가 당신이 생각한 결과가 어떤 행동이 나올지를 생각할 수 있는가? 즉 뭡니까?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는 나태함, 도덕적인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강제력,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어떤 강제, 불감증, 못 알아차리는 것. 그게 아니라 바로 답은 도덕적 상상력, 3번이겠죠?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까지 도덕적 사고와 이 사고가 결국 실천이 나오는 거고 이 행해진다. 이 생각,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과 행동이 이어지려면 반드시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의지가 있어야 된다. 하고자 함이라는 실천의 의지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어떤 것을 통해서 생각이 자극이 된다? 생각에 자극을 하는 것은 바로 민감성을 갖는 것인데 생각할 수 있으려면 생각의 깜빡이를 켜야겠지요. 이게 이런 도덕적 생각을 할 수 있으려면 먼저로는 그 문제를 살피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이 민감성은 상상력을 통해 더 연단이 되고 어떻게 더 커진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도덕적 추론은 무엇이냐? 이 상상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방법. 즉 옳은 답변을 낼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 상상력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상상력을 결국 가지려면 도덕적 추론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 추론은 언제 되냐면요. 문제를 만날 때 문제 상황을 만날 때 가능합니다. 자, 계속 살펴볼게요. 자, 이 추론이란 의미는 무엇이냐? 추론은 바로 여러분 어떤 판단을 근거로 삼아 또 다른 판단을 이끌어낸다라는 건데 즉 하나의 일을 통해 A가 오라 그러면 B는 부족하네
C는 넘치네. 이런 생각이 이어가는 걸 추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새로운 발견을 해나가는 걸 추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자, 해봅시다. 이 추론 안에는요, 3가지 종류가 있네요. 이 판단의 종류 3가지. 자, 사실 판단. 사실 판단은 뭐냐? 객관적인 사실을 판단하고 참과 거짓으로 구별한다. 즉, 맞아,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밖에 눈 내려? 맞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좋아 라고 얘기해요? 아니죠. 봄이 되면 벚꽃이 피지? 맞아,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싫어 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맞지 않죠? 이렇게 맞아 아니야로 얘기할 수 있는 걸 사실 판단이라고 얘기해요. 가치 판단은 무엇이냐? 여기 좀 지워볼게요. 좋았어. 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같은 상황과 문제를 보는 개인의 관점에 따라, 관점은 무슨 뜻이냐? 바로 사물을 볼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마음의 방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좋다고 따라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좋다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눈을 바로 관점이라고 얘기해요. 네. 자, 눈이 내리니까 좋네, 눈이 내리니까 싫네 라고 좋다 싫다로 얘기하는 걸 바로 가치 판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네. 다시 여러분 그럼 다시 여기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사실 판단은 뭐다? 사실 판단은 반드시 맞아,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이 가치 판단은 좋아, 싫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도덕 판단은 뭐냐면 이 행동이 바른 행동이야, 그른 행동이야. 그렇게 물어봐 주는 게 바로 도덕 판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그러면 도덕적 추론을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이런 문제가 직접 이렇게 주관식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걸 통해 여러분이 어떠한 이 안에 규칙을 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상황을 만나봅시다. 영화관에서 누가 자꾸 영화 보는데 휴대폰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휴대폰을 사용하면 안 돼. 맞아, 아니야로 나오네요. 그것은 영화 관람을 방해하는 행동이야.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덕 원리. 영화 관람을 방해하는 행동은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죠? 자, 보이시죠? 이 도덕 원리는 이 마지막이 그게 바른 행동이야, 바르다인데 바른다로 해버렸네요. 바른 행동이야, 아니면 그게 옳지 않은 행동, 즉 그른 행동이야, 그르다로 나뉘는 것. 사실 판단은 맞아 안 맞아로 마지막 끝나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휴대폰 사용은 영화 관람 중 휴대폰 사용은 영화 관람을 방해한다. 맞아, 아니야 라고 대답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화 관람을 하는 중에 휴대폰 사용은 옳은가 옳지 않은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계속 문제 봐볼게요. 자, 여기도 문제가 하나 있죠? 도덕 원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건 옳지 않다. 바르다, 그르다로 나뉘죠? 그래서 사실 판단. 늦은 저녁에 음악을 틀어놓는 것은 피해를 주는 행동이야. 결론. 늦은 저녁에 음악을 듣는 건 옳지 않아. 자, 이거 여러분 한번 계속 우리가 더 살펴볼게요. 이거 아까 앞에 극장에 대한 내용과 이 내용에 어떤 규칙이 있거든요. 그 규칙을 우리가 함께 지금 살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지워보고. 자, 이걸 바로 우리가 3단 논법이라고 하는데, 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A, 옳지 않다가 있고, 이걸 네모쳐 볼게요. 늦은 저녁에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것을 B. 이게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가 보였어요? A였죠? 네. 자, 이 옳지 않다를 C로 해볼게요. 그래서 늦은 저녁에 음악을 틀어놓는 게 뭐예요? 지금 B죠? 옳지 않다? C. 그래서 A, C, B, A,
B, C 이런 식으로 A가 C면 B는 A야. 그래서 B는 결국 C야. 즉 A가 C면 B는 A야. 그러니까 B 자리에 A를 바꿀 수 있으니까 B는 C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 있었으니까. 이게 바로 3단 논법이에요. 선생님 말이 너무 어려워요. 계속 연습해보자. 자, 도덕 원리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이걸 A. 옳지 않아, 이걸 C. 자, 그런데 이 마지막 결론은 또 어떻게 났어요?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B. 새로운 거니까 옳지 않다를 여기서 C라 했으니까 여기도 C. 자, 그럼 여기는 뭘까요? 다시 A가 C면 B도 C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A는 B야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뭐래요? CCTV를 설치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 말을 좀 더 바꾸면 옆으로 가. 바로 이거지. CCTV를 설치하는 게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즉 다시 여기 보자. 뭐야? A가 C다. 그러면 B는 A야. 그래서 B도 C야 라고 얘기하는 게 3단 논법, 도덕적 추론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도덕 원리고 이게 바르다, 맞아, 옳은 거야, 옳지 않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도덕 원리고, 사실 판단은 뭐예요? 그 말에 맞아 또는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도덕 판단의 결론. 그렇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알겠죠? 도덕적 추론은 도덕 원리, 사실 판단, 도덕 판단으로 돼 있다. 도덕 원리는 어떻게 됐나? 옳다, 옳지, 않다로 나뉘고, 사실 판단은 맞다, 맞지 않아, 아니야 라고 끊는. 도덕 판단은 결론. 그래서 어떻게 된다? A는 C다, B는 A야. 그래서 A랑 B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B는 C야.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뭐다? 3단 논법이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비판적 사고는 무엇이냐? 아까 사고는 생각하고 궁리한다는 생각이라는 말이었어요. 생각.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내가 하는 생각이 옳은지를 따져보는 걸 비판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료가 객관적이냐, 모든 사람이 그게 맞다고 얘기하느냐, 그게 객관적이라는 거고, 도덕 원리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냐라는 걸 얘기해요. 이거는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계속 살펴볼게요. 자, 비판적인 사고의 첫 번째. 여러분 이거 지금 별표시 2개 나온 거 보니까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겠죠. 첫 번째는 뭐냐? 역할 교환 검사. 즉 입장을 바꾸어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장을 바꾸어서. 그게 맞는지. 계속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약속을 어길 때 입장과 상대방이 약속이 어길 때 입장을 비교해보면,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역할 교환. 보편적 결과는 뭐냐? 모든 사람이 그 방법을 채택했을 때 나타날 결과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 즉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구를 따르게 된다면 서로의 욕구가 부딪혀서 갈등을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쿠팡에서 신발을 하나 시켰어. 근데 신발이 왔네. 아, 나 오늘 이거 에버랜드 갈 때만 신고 다시 나는 반품할래. 이거 옳은 행동이에요?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보판화 결과 검사에 따라서 할 수 있을까요? 자, 얘들아 생각해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신발을 사서 에버랜드 갔다가 놀다가 다시 반품을 하는 것. 그러면 다 어떻게 돼요? 신발이 헌게될 거고, 이 신발을 우리가 다시 또 사게 된다면 나는 누군가 신은 신발을 신게 되겠죠.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를 생각하는 게 보편화 결과 검사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 반증 사례 검사. 반대되는 사례를 제시하여 적절하지 않다는 걸 지적하는 것. 즉 누구나 좋아하는 걸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반대되는 것. 마약과 폭력, 도둑질도 허용할 수 있을까? 아동성범죄도 맞다고 얘기하면 그게 정답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반대되는 것. 이게 바로 반증 사례고, 포섭 검사는
네 번째, 더 큰 범주의 기준을 생각해보고 판단하는 것. 표절하는 건 표절 괜찮지 않나? 의미 그 정도 이 한 구간 똑같을 수 있잖아. 그런데 이 표절은 뭐예요? 남의 물건을 가져온 도둑질과 같다는 거잖아. 더 큰 표절은 결국 더 큰 범주에 두고 생각하는 걸 포석 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더 키워드적으로 살펴볼게요. 이 역할 교환은 뭐였어요? 입장을 바꾸어서. 보편학 검사는 모두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반증은 뭡니까? 반대되는 사례를 제시하고. 포섭 검사는 더 큰 포섭이라는 건 이렇게 잡아버린다라는 거거든요. 포획한다. 더 큰 범주의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버린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도덕적 성찰, 내 삶을 그렇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성찰은 어떤 뜻이냐? 바로 여러분, 내 삶을 물에 비추어 본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성찰은 결국 자신의 마음과 지나간 일을 반성하고 살펴본다는 뜻이에요. 즉, 이 도덕적 성찰을 하는 이유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나, 어제를 어떻게 살았나, 과거의 경험을 반성하고 미래의 삶을 계획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걸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앞으로 생길 실수를 개선할 수 있다. 개선은 뭐예요?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다. better. make it better.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성찰을 많이 하면 할수록 모두가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찰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도덕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이거를 경이라고 얘기하고요. 불교에서는 이걸 참선이라 얘기한다는 거 잠깐 보고 갑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성찰, 바로 많은 사상가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고 문제에 꼭 집중해 주시길 바래요. 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주의, 증자, 공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우리 3강을 통해서 다시 도덕적인 삶, 즉 1강 그리고 2강 도덕적인 행동을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뒤에 나오는 단어들 의미노트에 꼭 작성합시다.